이번 주 지금 팔리고 있는 주간조선의 민병돈 장군님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 비겁한 이 대응을 아주 본질적으로 비판한 글인데 상당히 긴 기사인데 그 뭐 평소에 설명을 자주 들었지만 그렇게 아주 요약되고 한 글은 아주 좋았습니다. 한번 주간조선 지금 현재 뉴스 쓰던데 신문 가판대에 있으니까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덕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패턴은 그러니까 2차 세대이 끝나고 나서 1945년 12월에 독일에서 그 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죽은 날짜도 비슷해요. 그 사람이 아마 12월 22일이고 그리고 하루 정도 차이로 이 워커 장군은 12월 23일에 돌아가셨죠. 전번에 우리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김이진 씨, 그 워커 장군 추모 사업을 사비를 틀어서 해오신 분이 하도 그 감사하니까 그 워커 장군 아들 샘 워커 대장, 이 사람 또 대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워커 중장이 가지고 있던 계급장, 중장 계급장을 이 김이진 씨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김이진 씨가 갖고 있는데 그 계급장이 아주 역사가 있는 계급장입니다. 패턴 장군이 중장으로 승진을 했을 때 아이젠하워가 자기 계급장을 떼어가지고 이 패턴 장군한테 주었습니다. 또 패턴 장군이 있을 때 이미 2차 세계대전 중에 워커 장군이 중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때 이 계급장을 또 떼어가지고 워커 장군한테 또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들이 갖고 있다가 전번에 그 고마운 일을 하시는 김이진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해줬다고 그걸 아주 이렇게 팻말에 넣어가지고 아주 녹이선 그러나 아이젠하워, 패턴, 워커가 단 중정 계급장이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이 이 고생을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가장 전세가 어려울 때 8군 사령관을 하고 있었죠. 6.25가 나기 전에 일본에서 메가든 밑에서 8군 사령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파병 명령을 듣고 그 휘하에 있는 부대가 이제 한국으로 전개를 하죠. 제일 먼저 온 게 24사단이죠. 24사단. 너희 사단장은 딘 소장. 이 사람은 또 미 군정 시절에 여기서 군정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무가 두 번째 있죠. 딘 24사단. 그 중에서 스미스 부대가 오산에서 7월 5일 날 싸우다가 밀렸고, 그 뒤에 34연대가 싸우다가 천안에서 적의 탱크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도 북한군을 상당히 아마 얕잡아 본 것 같은데, 그때 북한군은 그 중에는 중국에서 여러 번 전쟁을 치른 그 아주 베테랑들이 많았어요. 또 T-34 탱크를 몰고 들어오니까 바주카 포로 저항을 하는데 그때 34 연대장이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마틴 대령입니다. 이 사람이 천안에서 나중에는 부대가 흩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대령이 바주카 포를 자기가 직접 겨냥해가지고 적의 탱크를 쏘았습니다. 근데 바로 한 20m밖에 안 되는 데서 탱크가 바로 직사로 마틴 대령을 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몸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령이 죽었습니다. 연대장이 7월 8일이죠. 7월 8일. 그래서 이 사람 동상이라기보다는 그 기념비를 안산에서 세우는 운동을 또 이 김미진 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24사단장은 대전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24사단장. 포로가 됐는데 이 또 포로가 되는 과정도 보면은 이게 부대가 나중에 와해가 되어버렸어요. 24사단이 대전을 약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교도보를 확보하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부대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하 한 사람 데리고 한 달 동안
한국 사람 집, 이 집, 저 집을 전전을 했어요. 어느 한국 사람도 이 사람 오래 숨겨두지를 않았어요. 다 조금 있다가 하면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김 소장이 이 집에서 쫓겨나고 문천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대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다가 대구에 데려주는 게 아니라 북한군한테 데려다 주겠죠. 그래가지고 상금 받고 한씨, 최씨 두 사람한테 상금 받았어요.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휴전 때까지 북한에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죠. 24사단장 그렇게 했지. 연대장 그렇게 했지. 또 8군 사령관 여기서 또 교통사고 죽었죠. 또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1951년에 1.4 구태 이후에 반격작전을 할 때 구군단장, 미국의 구군단이라고 있었어요. 구군단장이 무어 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도하작전을 이렇게 지도하다가 헬리콥터가 고압산에 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바로 죽지는 않았는데 나와서 여러 쇼크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군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은 포로가 되고 연대장은 죽고 이런 지휘관들이 밑에 수많은 5만 4천 명이나 죽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에 다 사연이 있겠는데 특히 이 지휘관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다. 미군 지휘관들은 이 전선에 아주 앞장서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가 봐요. 독일 장교들이나 이 일본군 장교는 뒤에 있는데 이 미군 장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앞에 나서는 게 아마 이게 전통인 것 같습니다. 위험한 전선에. 그러니까 워커 중장처럼 그렇게 항상 비행기를 타고 제공 비행을 하면서 밑에서 막 적탄이 비행기로 올라오고 하는 이런 걸 감수를 하면서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이렇게 더구나 이 다부동 전투 이런 데 밀렸을 때는 우리가 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아주 막판에 한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경각에 달했을 때 우리가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워커 중장이고 바로 패턴 스타일이고 또 패턴 워커 육사 졸업 연도가 보면은 한 3년 차일 겁니다. 3년 패턴이 3년 선배고 워커 중장은 1912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났을 때 계급이 대령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났을 때 아이젠하워가 중령이었죠. 아이젠하워가 오히려 후배입니다. 이 워커 중령 육사 후배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61살이었습니다. 6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억울하냐 하면은 기자들한테 좀 인기가 없었어요. 기자들한테 아주 퉁명스럽게 돼요. 기자들이 좀 무시한 질문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하긴 하는데 왜 어려우냐 하면 이 기자들 때문에 어려워요. 기자들이 종국 기자랍시고 돌아다니면서 군의 문제점도 막 공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패턴 장군이 그 사병이 그렇게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때린 거 이거는 뭐 기자들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기사를 쓰니까 일시 막 해임이 돼가지고 이런 적이 있듯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수백 명이 연평도에 몰려가가지고 군인들 재질을 물리치고 이렇게 사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친북 기자도 있을 거고 언론 이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절대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요. 이스라엘 기자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체 사진은 안 쓴다든지 유족들이 우부짓는 사진은 안 내보낸다든지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비판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자율적으로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 워커 중장이 좀 기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전을 한 사람이에요. 워커 장군은 주로 방어전을 하고 낙동강 전선을 지키니까 방어전 하는 장군은 인기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인기가 있지. 메가드가 인기 있는 건 바로 공격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런 지금 주장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실패했고, 워커 중장이 하려고 했던 그게 맞았다. 즉, 군산에 상륙했어요. 워커 중장은 군산에 상륙하기를 원했어요. 군산에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륙한 부대가 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산, 대전,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그 안에 딱 포위를 해가지고 딱 요걸 섬멸하네. 요걸 섬멸한 다음에 북쪽으로 간다.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평양 원산선에서 일단 방어선을 친다. 그 북쪽은 평양 원산이 가장 잘록하죠. 그 북쪽은 일종의 완충지대로 내버려둔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지켜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 미래를 이제 새롭게 설계를 한다는 게 워커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메가드 사령부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데 메가드 장군이 그건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그건 전혀 청구가 안 됐어요. 왜 인천 작전이 실패였다라고 이제 나오느냐? 군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상륙은 뭐 근사하게 성공을 했어요. 한 7만 명이 주력은 미국 해병 1사단 그리고 7사단 그리고 한국 군부대 그러니까 7만 명이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하는 데는 거의 뭐 한 몇십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이쪽에 피해가. 그런데 서울 수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서울 수복하는데 보름 약 2주 걸렸죠. 15일 상륙하고 28일에 서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똑같은 기간에 워커 장군도 이제 반격을 개시를 해가지고 낙동강에서 서울까지 도달하는데 딱 그 기간만큼 걸렸어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 이제 만난 거죠. 문제는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메가드 장군의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을 했어요. 서울을 수복한 뒤에 그 주력인 7만 명, 즉 해병 1사단 그리고 미국 육군 7사단 병력을 원산으로 서울 원산간 그 뭐 철로도 있고 길도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면 될 텐데 이상하게도 이 대병력을 인천하고 부산항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거기서 배를 태워가지고 원산에 상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육로로 가면 될 텐데 이걸 다시 인천항, 부산항으로 돌려가 거기에 배를 태워가지고 원산항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 그때 아주 결정적인 찬스인데 무슨 도망가는 북한군의 퇴로를 끊어가지고 요걸 38선 이남에서 완전히 섬멸하는 것인데 원래 전쟁의 목적은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적군을 섬멸하는 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적군을 없애버리면 영토는 저절로 점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군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동한다고 그 7만 명이 그 뒤에 한 보름 동안 전투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항만 시설이 좋게 됐지만 인천, 부산 항만 시설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놈의 부대를 또 다시 실어가지고 원산으로 돌려가지고 원산에 상륙하려니까 또 원산에 기대가 있어, 기대. 그 기대 제거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 사이에 희한하게 우리나라 뭡니까? 수도사단 3사단이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원산을. 육로로 가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점령하는 동안에 미군은 저 바다에 떠 있었다고. 왜 이렇게 병력을 분산시켜버렸느냐. 당연히 8군, 워커 8군 사령관 휘하의 10군단, 그게 10군단입니다. 10군단을 두도록 해가지고 지휘체제를 단일화 시켜서
주력은 서부 전선에 놓아야죠. 평양을 점령하는 하면서 쫙 이렇게 틈을 주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7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보름 동안 투입을 하지 않고 저 돌아서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휘권을 분산시켜버렸어요. 10군단의 군단장을 누굴 임명했느냐 하면 알몬드 소장을 임명했는데 알몬드 소장은 누구냐 하면은 메가드의 그 참모장이었습니다. 참모장. 메가드의 참모장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별로 이게 전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워커는 2차 세계대전 때 화려한 이 기갑전을 펼친 아주 미국의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역전의 장군인데 알몬드는 그런 경력이 없어요. 승진도 매우 늦어요. 그런데 메가드에 대해서는 예스맨이에요. 메가드의 비밀을 짜면 메가드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이거는 메가드가 알몬드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계급이 지금 소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장으로 승진시키려면은 현지에서 좀 성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군단 군단장을 임명을 했는데 메가드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하나 있어요. 참모장을 겸임하게 했습니다. 참모장을 겸임하면서 10군단장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10군단장 알몬드가 워커 중장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소장이 중장한테. 메가드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부산항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휘권이 양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몬드는 메가드의 직접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지휘권이 나눠져 버렸다. 지금 한미연합사 해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휘권이 이원화되면 안 된다. 지휘권이 이원화되면 안 된다. 한 전역에서는 지휘권이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는 게 딱 잘 보여주는 게 요 사례입니다. 동부전선의 10군단, 서부전선의 8군이 양분화가 됐어요. 나눠지면 어떻게 생기느냐. 그 사이가 비어버립니다. 비어. 10군단은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8군은 평양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남림산맥 폭이 한 70km, 50km 되는 지역에 아무도 지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비워놓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운데가 텅 비었습니다.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중공군이 거기에 다 딱 들어박혀버렸어요. 그 비어있는데 중공군이 남림산맥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반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교리에도 맞지 않고 한단 절대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이 작전 미스를 했습니다. 워커 중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게 마음이 좀 여린 사람. 메가드에 대해서 대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메가드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또 이런 말도 아닌 작전을 하는데 워싱턴에서는 메가드를 말리지를 않아요. 다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메가드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것 같으니까 함부로 왜 이렇게 지휘권을 분산시킵니까 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참 이게 말도 아니다 걱정은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11월 말에 10군단과 8군 사이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었던 그 지역에 웅크리고 있던 수십만의 중공군이 함정에 빠진 거죠. 함정에 빠진 8군하고 10군단을 치면서 그 배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쫙 해가 배후로 나온 거죠. 배후로. 군대는 제일 사기가 떨어질 때 어떠냐? 등 뒤에 적군이 나타날 때입니다. 앞에 적군이 있는 건 괜찮아요. 우회를 해가지고 군대가 적군 뒤에 나타나가지고 퇴로를 차단한다, 보급선을 차단한다 하면 그때부터 군대는 공황 상태에 빠지죠. 공황 상태에.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그때 중공군 숫자나 유엔군 숫자가 병력 수로는 비슷했습니다.
중공군이 많지 않았어요. 뭐 2대1, 3대1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양쪽 병력이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저쪽은 탱크 한 대도 없다. 소총도 한 사람한테 하나씩 안 들어간다. 그러나 이 미군들은 탱크도 많고 무기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딱 기습을 당해버리니까 배후에 나오니까 사기가 확 꺾여버립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이라는 게 그렇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놓쳐버리면 쫓기는 군대가 돼요. 쫓기는 군대. 하루아침에 미군이 쫓기는 군대가 돼요.